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새벽 물류센터 상하차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던 19살 도윤은 골목 모퉁이에서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굳은 살이 빽빽한 도윤의 손에는 오늘 하루 일당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죠. 꾸깃꾸깃한 봉투를 주머니에 넣은 채 도윤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노인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인 그 일당으로 노인의 병원비를 냈죠. 빈털터리가 됐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전혀 몰랐어요. 자신이 구한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작은 선행이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말이에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이 전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건 1시간 전부터 시작됐어요. 새벽 4시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을 마친 도윤이 작업복 그대로 골목길에 들어섰습니다. 손바닥을 펴보니 굳은 살이 빡빡하게 박혀 있었죠. 주머니를 뒤져 오늘 일당 봉투를 만져봤어요. 얇지만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려 했지만 화면은 까맣게 죽어 있었어요. 충전할 곳도 시간도 없었죠. 골목 모퉁이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을 피해 슬금슬금 돌아가고 있었어요. 도윤이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노인 한 명이 쓰러져 있었어요. 미동도 없이 축 늘어진 채로요. 요즘 이상한 사람 많아요. 괜히 건들지 마세요. 행인 한 명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또 다른 행인은 노인을 발로 툭 건드리더니 그냥 지나갔어요. 술 취한 거겠지, 뭐. 도윤은 멈춰섰습니다.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허리를 숙여 노인의 목에 손을 대봤습니다. 맥박이 희미하게 뛰고 있었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도움을 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포 하나에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도윤이 뛰어가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점주가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을 본 점주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괜히 건드리면 너만 손해야. 점주가 도윤을 밀쳐냈습니다. 장갑을 끼더니 노인의 팔을 잡아 골목 밖으로 끌어내려 했어요. 도윤이 점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다 죽어요. 그럼 내가 책임져. 점주의 고함이 새벽 골목에 울렸어요. 주변 행인들이 더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구 하나 뒤돌아보지 않았죠. 도윤은 다시 노인을 확인했어요. 숨이 점점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휴대폰을 다시 켜봤지만 화면은 여전히 까맣게 죽어 있었어요. 119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이 도로 쪽으로 뛰어나갔어요. 손을 높이 들어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한 대가 그냥 지나쳤어요. 도윤이 다시 뛰어가 차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택시기사가 창문을 내리며 물었어요. 응급실로 가야 해요. 제발요.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점주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난 몰라. 도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 뒷좌석을 젖히고 노인을 태울 공간을 만들었어요. 노인의 몸이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죠. 택시 문이 닫히자 골목의 소음이 멀어졌어요. 도윤은 노인의 어깨를 받쳐 자세를 고정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이 노인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어요. 빨리 가주세요. 기사에게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주머니 속 일당 봉투를 손으로 꾹 눌렀어요. 오늘 번 돈 전부였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피하려는 순간 가장 큰 손해를 본다는 걸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을 잃는 것보다 큰 손해는 없으니까요. 응급실 입구에 택시가 멈추자마자 도윤이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휠체어 좀 주세요.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노인을 휠체어에 옮기는 동안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물었어요. 신분증 있으세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무연고시면 절차가 복잡한데요. 도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보증금 낼게요. 주머니에서 일당 봉투를 꺼냈어요. 한 장 한 장 세어서 창구에 내밀었습니다. 오늘 새벽 내내 짐을 나르고 받은 돈 전부였죠. 이게 전부예요? 도윤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진이 노인을 들것에 옮겨 응급 처치를 시작했어요. 의사가 잠시 고개를 내밀더니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어요. 도윤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처치실 문 앞에서 도윤이 물었습니다. 저기, 이분 성함이. 보호자 아니시면 나가 계세요. 문이 닫혔어요. 도윤은 노인에게서 아무 정보도 얻지 못한 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 출입문을 나서며 주머니를 만져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뭘 들고 갈지가 없었죠. 돌아서는 순간 문틈으로 노인의 손이 잠깐 보였어요. 손가락에 낡은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발걸음을 옮겼어요. 병원을 나서자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꺼내 막차 시간을 확인하려 했지만 화면은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어차피 막차는 이미 끊겼을 시간이었죠.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동전 몇 개만 손끝에 닿았어요.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위에 손을 비비며 1시간 넘게 걸었어요. 쪽방촌 골목에 들어섰을 때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관리인이었습니다. 왔나? 관리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월세 밀리면 내일부터 짐 뺀다.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오늘 돈은? 관리인이 손을 내밀었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였죠. 그럼 내일 아침에 사람 보낼 거야. 관리인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퇴거 경고장이었어요. 도윤이 받지 않자 관리인이 문틈에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복도 끝방에서 문이 조금 열렸어요. 할머니 정화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관리인이 정화에게까지 쏘아붙였어요. 할멈도 알아서 나가. 도윤이 정화를 뒤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리는 것 같았죠. 오늘 새벽 사람을 살리겠다고 내민 돈이 전부였어요. 그 선택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정화가 물었습니다. 오늘 일당은 받았니? 도윤이 얼버무리며 부엌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정화가 밥솥 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쌀이 없었어요. 물만 끓이기 시작했죠. 정화가 약값 봉투를 꺼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이번 달 약값도 아직 못 냈어요. 도윤이 바닥에 주저앉아 전단지를 펼쳤습니다. 새 일거리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까지 돈이 될 일은 보이지 않았죠. 내일 더 벌면 돼요. 도윤이 말했지만 관리인의 말이 떠올라 끝이 흐려졌습니다. 정화가 도윤을 바라봤어요. 너 오늘 무슨 일 있었지? 도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요. 그래서 응급실에 다 냈어요. 정화의 손이 약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걸 버티는 것처럼요.
도윤이 신발을 벗으며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손에 낀 은반지 할머니 거랑 똑같던데요. 정화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어요. 정화가 장롱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도윤 앞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상자를 열자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도윤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 오늘 그 할아버지랑 닮았어요. 정화가 사진을 빼앗으려 했어요. 도윤이 상자를 붙들었습니다. 할머니, 사람이 살아있다며요. 왜 또 숨겨요? 정화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숨겨야 한다는 마음과 지금 숨기면 또 잃는다는 마음이 부딪히고 있었어요. 도윤이 상자를 붙든 채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걸 숨겨도 오늘 당장 쫓겨나요. 정화가 사진을 빼앗으려다 멈췄어요. 상자를 내려놓지도 치우지도 못한 채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 병원이 떠올랐어요. 다시 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입 밖까지 나왔다가 삼켜졌죠. 이름도 모르고 제가 보호자도 아니라서 병원이 안 알려줄 거예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쩌니? 도윤이 퇴거 경고장을 꺼내 날짜를 확인했어요.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단지를 다시 펼쳐봤지만 오늘 당장 현금이 되는 일은 없었죠. 일단 내일도 센터 나가야 해요. 정화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일은 잊자.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잊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희가 살아야 해요. 도윤이 상자를 장롱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그대로 두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정화가 문을 잠그고 컵을 치웠습니다. 약봉지를 다시 정리하며 한숨을 삼켰어요. 도윤이 작업복을 꺼내 로고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이 일터가 유일한 줄이었어요. 여기마저 끊기면 정말 끝이었죠. 내일 아침까지 돈을 못 가져오면 끝이에요. 정화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너까지 망치고 싶지 않다. 이미 망할 판이에요, 할머니.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내일 버티면 그 다음에 생각해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알람을 맞췄어요. 새벽 3시 반. 눈을 감았지만 노인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낡은 은반지도요. 할머니가 평생 숨겨온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일까요? 도윤은 대답을 찾지 못한 채 뒤척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였어요. 살아남아야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같은 시각 병원 VIP 병실에서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78살의 서준호는 전국의 물류센터 12곳을 거느린 대기업 회장이었어요. 침대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윤 실장이었어요. 20년 넘게 서준호 곁을 지켜온 수행비서였습니다. 서준호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청년. 네, 나를 여기 데려온 청년 말이다. 서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찾아. 윤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윤 실장은 곧바로 응급실 접수 창구로 내려갔습니다. 직원에게 어젯밤 기록을 요청했어요. 현금 결제라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함께 온 사람 정보는요? 보호자란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그냥 젊은 남자분이 업고 오셨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윤 실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택시가 단서겠군요. 윤 실장은 병원 보안실로 향했어요. CCTV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응급실 입구부터 접수,
출구까지 전부 보여주세요. 보안 담당자가 영상을 틀었어요. 윤 실장은 밤새 영상을 되감아 봤습니다. 새벽 4시 52분 택시 한 대가 응급실 입구에 멈췄어요. 젊은 남자가 뛰어내려 휠체어를 요청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 실장이 화면을 멈췄어요. 여기 택시 번호판 보이나요? 화면이 흐릿했습니다. 번호 일부만 겨우 보였어요. 다른 각도 카메라 없습니까? 보안 담당자가 다른 영상을 찾았어요. 주차장 쪽 카메라였습니다. 윤 실장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번호판 전체가 보였습니다. 됐습니다. 윤 실장은 번호를 메모하고 병원을 나섰어요. 택시 회사를 찾아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대에 이 차량 운행한 기사님 누구입니까? 배차 담당자가 기록을 확인했어요. 김 기사님이네요. 지금 운행 중이신데 1시간 후에 복귀하실 겁니다. 윤 실장이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택시가 회사 주차장에 들어섰어요. 윤 실장이 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젯밤 새벽에 응급실로 노인분 모신 적 있으시죠? 김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청년분 어디서 타셨습니까? 김 기사가 망설였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윤 실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분이 우리 회장님 생명을 살렸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김 기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골목에서 손 흔들어서 세웠어요. 노인분 업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골목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쪽방촌 근처였어요. 윤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리실 때는요? 병원에서 내리시고 나중에 걸어가시더라고요. 쪽방촌 쪽으로요. 택시비는요? 현금으로 내셨어요. 손이 많이 떨리시던데 일당 봉투에서 꺼내시더라고요. 윤 실장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일당 봉투. 그 청년은 하루 번 돈 전부를 낸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윤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차에 올라 지도 앱을 켰어요. 쪽방촌 구역을 검색했습니다. 범위가 넓지 않았어요. 찾을 수 있겠군. 윤 실장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VIP 병실 문을 열고 서준호에게 보고했어요. 찾을 수 있습니다. 서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반드시 데려와라. 알겠습니다. 윤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준호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내 목숨을 살렸어. 손가락에 낀 낡은 은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은혜를 갚아야지. 윤 실장은 그 은반지를 보며 가슴이 묘하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님이 평생 손에서 빼지 않던 반지였어요. 무슨 사연이 담긴 건지 아무도 몰랐죠. 내일 아침까지 찾겠습니다. 윤 실장이 병실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다시 엮이려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새벽 3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눈을 떴어요.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억지로 일어났어요. 정화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오더라. 정화가 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도윤에게 건넸어요. 도윤이 한 모금 마시고 작업복을 챙겼습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해.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어요. 이미 다른 인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출입증을 찍고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이도윤. 운영관리자 강태성이었습니다. 45살, 현장에서는 누구도 거스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잠깐 와봐. 태성이 사무실 쪽으로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도윤이 따라갔어요. 사무실 문이 닫히자
태성이 책상에 기대 앉았습니다. 어제 외부인 끌고 왔다며?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외부인이요? 응급실에 노인 데려갔다면서. 민원 들어왔어.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민원이에요?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 태성이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게 네 일이야? 현장 규칙도 모르나? 태성이 서류 한 장을 도윤 앞에 던졌습니다. 이번 달 임금에서 공제한다. 도윤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공제 금액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너무. 싫으면 나가. 태성이 잘라 말했어요. 도윤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잘리면 끝이었어요. 퇴거 경고장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알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가서 일해. 태성이 손을 내저었어요. 도윤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동료들 시선이 느껴졌어요. 다들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는 눈치였죠.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상자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팔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 실장은 쪽방촌 근처에 도착했어요. 좁은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윤 실장이 구멍가게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근처에 젊은 남자분,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분 아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물류센터? 그런 애들 많지. 할머니랑 같이 사는 분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정환의 손자 말하는 거야? 윤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사는지 아세요? 저 골목 끝에서 두 번째 집이야. 근데 왜?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윤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물류센터에서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도윤이 구석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도시락을 싸올 여유가 없었죠. 그때 태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도윤, 잠깐 나와봐. 도윤이 일어섰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장 밖으로 나가자 태성이 말했어요. 너 어젯밤에 그 노인 지갑 훔쳤다며?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소문이 돌아. 노인 구한 척하면서 지갑 털었다고. 도윤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응급실에 데려다 준 것뿐이에요. 태성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소문이 나? 가방 검사 한번 해보자. 태성이 경비를 불렀어요. 이 친구 가방 열어봐. 경비가 도윤의 가방을 받아 바닥에 내용물을 쏟았습니다. 동료들이 모여들어 구경했어요. 낡은 작업복, 빈 물통, 구겨진 전단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성이 실망한 듯 혀를 찼어요. 뭐야, 별거 없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상해. 일단 조사 끝날 때까지 출입 금지야. 도윤이 소리쳤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태성이 도윤의 출입증을 빼앗았습니다.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면 경찰 부른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가. 태성이 손가락으로 출구를 가리켰어요. 도윤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걔 진짜 훔친 거 아니야? 아니래도 소문은 소문이지. 도윤이 물류센터 정문을 나섰습니다.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일당이 끊겼습니다. 내일 아침 퇴거 경고장 날짜였어요. 누명까지 썼죠. 도윤이 담벼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어떡하지? 그때 저만 치서 누군가 도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 실장이었어요. 물류센터 근처까지 온 윤 실장은 도윤의 작업복 로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센터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전부 지켜봤죠. 저 청년이 맞군. 윤 실장이 중얼거렸어요. 도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쪽방촌 쪽으로 향했습니다. 윤 실장이 멀찍이 뒤를 따랐어요. 골목에 들어서자 도윤이 멈춰섰습니다. 주머니에서 퇴거 경고장을 꺼내 다시 확인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윤 실장이 골목 입구에서 멈췄어요. 거처를 확인한 거였습니다. 여기 맞다. 윤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요.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쪽방촌 골목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자 골목이 조용해졌어요. 이웃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죠. 저 차 뭐야? 여기 올 차가 아닌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복도를 타고 퍼졌습니다. 정화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검은 세단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도윤아.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 다가와 창밖을 함께 내려다봤습니다. 세단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내렸어요. 윤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곧장 건물 입구로 향했죠. 저 사람이 왜 여기까지?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화는 대답 대신 장롱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어젯밤 꺼냈던 상자가 아직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에 정화가 움찔했어요. 도윤이 문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정화가 먼저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잠깐. 정화의 손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그 사람이 누군지 먼저 확인해야지. 정화가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윤 실장이 서 있었어요. 어젯밤 응급실에 노인 한 분을 모셔다 주신 청년을 찾고 있습니다. 윤 실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정화가 문을 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는데요?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덕분에요. 정화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물었습니다. 그분 손에 반지가 있었나요? 은반지요. 네, 있었습니다. 정화의 눈이 흔들렸어요. 도윤이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정화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윤 실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병원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도윤이 앞으로 나섰어요. 저한테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사람 하나 병원에 모셔다 드린 것뿐인데요. 윤 실장이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한 가지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계단 아래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거리며 급하게 올라오는 소리였죠. 도윤이 고개를 돌렸어요. 강태성이었습니다. 태성은 숨을 헐떡이며 복도 끝에 나타났어요. 윤 실장과 세단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이건? 태성이 도윤을 노려봤어요. 야, 너 뭔 짓을 한 거야? 도윤이 대답하기 전에 태성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마침 잘 됐다. 이것 좀 봐. 태성이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도윤 앞에 펼쳤습니다. 합의서였어요. 여기 서명해. 그러면 어제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도윤의 눈이 종이 위를 훑었습니다.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임금 공제에 동의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까지 적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뭐긴 뭐야?
내가 만든 일을 내가 수습하는 거지. 태성이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빨리 서명해. 그래야 서로 편해. 도윤이 볼펜을 받지 않았어요. 태성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야, 지금 버티는 거야? 태성이 한 발 더 다가섰어요.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퇴거 예고장이었어요. 이것도 봐. 관리인한테 이미 얘기 다 해놨어. 내일 아침까지 정리 안 되면 짐 빼는 거야. 정화가 뒤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태성이 돈봉투를 하나 더 꺼내 도윤 앞에 흔들었어요. 이거면 당장 급한 불은 끄잖아. 받고 조용히 끝내자. 도윤의 시선이 돈봉투에 머물렀습니다. 손이 움직이려다 멈췄어요. 그 순간 윤 실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요. 태성이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은 또 뭔데? 윤 실장이 태성의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합의서 제가 좀 봐도 될까요? 태성의 눈이 좁아졌어요. 상관없는 사람이 왜 끼어들어? 상관이 있어서 그럽니다. 윤 실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태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이 녀석 변호사라도 데려온 거야? 윤 실장이 대답 대신 명함을 꺼내 태성 앞에 내밀었어요. 태성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글자를 읽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서준호 회장. 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서준호요? 한강그룹? 윤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젯밤 이 청년이 살린 분이 바로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웃들이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성의 손에서 명함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태성이 말을 더듬었어요. 윤 실장이 태성의 손에 들린 합의서를 가리켰습니다. 그 서류 회장님 법무팀에서 검토하게 될 겁니다.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그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윤 실장이 도윤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시죠.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도윤이 정화를 돌아봤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상자를 품에 안고 서 있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죠.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정화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윤 실장이 계단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태성은 벽에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합의서와 퇴거 예고장이 그의 손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태성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조롱도 아닌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돌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검은 세단 문이 열렸어요. 도윤이 정화를 먼저 태웠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어요. 쪽방의 한기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죠. 윤 실장이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단이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도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쪽방촌의 불빛이 하나씩 멀어져 갔어요. 그의 무릎 위에는 아직 구겨진 퇴거 예고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세단이 병원 정문을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윤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콘크리트 벽을 바라봤어요. 어젯밤 택시를 타고 달려왔던 그 병원이었죠. 하지만 들어가는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차가 멈추자 윤 실장이 먼저 내려 문을 열어줬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엘리베이터는 일반 병동이 아닌 VIP 전용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죠.
정화가 도윤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괜찮아요, 어머니. 도윤도 긴장되긴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윤 실장이 복도 끝 병실 앞에서 멈췄어요. 잠시만요. 그가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병실 안에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창가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침대 위에서 한 노인이 상체를 일으켜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호였어요. 어젯밤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안색이 많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서준호의 시선이 도윤에게 먼저 향했어요. 내가 그 청년이구나. 목소리가 낮고 깊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별일 아니었습니다. 별일 아니라니. 서준호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내 목숨을 살려놓고 별일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나.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서준호의 시선이 도윤 뒤로 향했어요. 정화가 서 있었습니다. 서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도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서준호가 정화의 손을 바라봤어요. 은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 반지. 정화가 천천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나란히 서 있었죠. 남자의 손에도 같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준호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50년이야. 서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50년을 찾았어. 정화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이제야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그 사람. 그 사진 속 남자가 바로 이 노인이었던 거예요. 윤 실장이 도윤 옆으로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50년 전 두 분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의 반대 때문이었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윤 실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 실장이 화면을 확인하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서준호가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지켜주지 못해서. 정화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어머니는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고 윤 실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도윤 씨,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도윤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윤 실장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물류센터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김도윤, 금일부로 출입금지 및 고용계약 해지 통보함. 사유 업무 중 절도 혐의 및 무단 이탈.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절도라니요? 저는 훔친 적 없습니다. 압니다. 윤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성이라는 자가 손을 쓴 겁니다. 도윤 씨가 어젯밤 노인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고 신고했더군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그 시간에 응급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 실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도윤 씨 명의로 된 해고 통보와 절도 신고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도윤이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것도 절도범이라는 누명까지 쓴 채로요.
내일 아침이면 쪽방에서도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도윤이 중얼거렸어요. 윤 실장이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뭐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이미 해고당했고 절도범 취급받고 있고 내일이면 집에서도 쫓겨나요. 뭐가 남았습니까? 윤 실장이 잠시 도윤을 바라봤어요. 증거가 남았습니다. 증거요? 도윤 씨가 응급실에 있었던 시간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택시 기록도 있고요. 윤 실장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태성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기록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윤 실장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법무팀과 감사팀을 투입해서 태성을 본사로 소환합니다. 모든 기록을 확보하고 공개석상에서 진실을 밝힐 겁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는 그냥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 회장의 법무팀이 자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도윤이 물었어요. 윤 실장이 병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윤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요. 도윤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윤 실장이 덧붙였어요. 정화 여사님 때문이기도 합니다. 회장님께서 50년 전에 지켜주지 못한 분이니까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일자리도 잃었고 집도 잃을 위기였고 이름에는 절도범이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윤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습니다. 내일 본사에서 증언해 주십시오. 증언이요? 태성이 도윤 씨한테 뭘 했는지, 합의서를 어떻게 강요했는지 전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도윤이 주먹을 쥐었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새벽마다 상하차를 하며 생긴 굳은 살이었죠. 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윤 실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말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정화가 나왔습니다. 도윤아, 괜찮니? 도윤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정화의 눈가가 아직 붉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가벼워 보였어요. 5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괜찮아요, 어머니.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괜찮아질 거예요. 정화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채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과 정화는 병원 근처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윤 실장이 마련해 준 곳이었어요. 쪽방과는 비교도 안 되는 깨끗한 방이었죠. 하지만 도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태성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결국 남일에 끼어들다 망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려다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절도범이라는 누명까지 썼죠. 내일 증언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도윤이 몸을 뒤척였습니다. 옆 침대에서 정화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오랜만에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50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으니까요. 도윤이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쪽방촌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이었죠. 내가 뭘 할 수 있지? 도윤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윤 실장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오전 10시 본사 회의실 증거자료 확보 완료. 준비되셨습니까? 도윤이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준비가 됐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었어요. 태성은 15년 넘게 그 현장을 장악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이었죠.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됐어요. 하지만 도윤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오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도윤과 정화는 윤 실장이 보낸 차를 타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한강그룹 본사 건물은 서울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도윤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가 네, 회장님 회사입니다. 윤 실장이 말했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도윤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 회의실이 있었어요. 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법무팀과 감사팀이라고 윤 실장이 설명했죠. 도윤 씨, 잠깐요. 윤 실장이 도윤을 불러 세웠습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태성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윤 실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뭡니까? 어젯밤 확보한 자료입니다. CCTV 원본, 임금장부, 근태 기록, 그리고 윤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태성이 지난 3년간 착복한 임금 내역입니다. 도윤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제가요? 도윤 씨가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본인이 당한 일이니까요. 도윤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금 공제 내역, 안전수당 삭감 내역, 야근 수당 미지급 내역. 도윤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수십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당했더군요. 이게 다, 네, 태성이 현장에서 해온 일입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도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왜 아무도 신고 안 했을까요? 신고하면 잘리니까요. 윤 실장이 말했어요. 일용직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다음 날부터 일이 없어지니까요. 도윤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참았습니다. 말하면 잘릴 줄 알았으니까요. 도윤이 회의실 문을 바라봤어요. 근데 결국 잘렸잖아요. 참아도 잘리고 말해도 잘리고. 윤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도윤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이 있었고 한쪽에 법무팀과 감사팀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태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젯밤 쪽방촌에서 보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간 건지 의자에 웅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도윤이 들어서자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태성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야, 너 때문에 이 꼴이 됐어. 태성이 벌떡 일어섰어요. 내가 괜히 그 노인 끌어다가 난리를 쳐서
법무팀 직원이 태성을 제지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태성이 도윤을 노려보며 억지로 앉았어요.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태성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사람을 살렸을 뿐입니다. 사람을 살려? 내가 뭔데 사람을 살려? 태성이 코웃음을 쳤어요. 넌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이야. 영웅 코스프레 하지 마. 도윤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도윤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냥 눈앞에서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감사팀장이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물류센터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태성이 도윤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성이 도윤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건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감사팀장이 말했습니다. 강태성 씨, 이 영상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성이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어요. 태성이 도윤에게 합의서를 강요하는 장면, 퇴거 예고장을 들이미는 장면, 돈봉투를 흔드는 장면까지 전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태성이 소리쳤어요. CCTV를 누가 조작했어?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원본 봉인 확인서입니다. 어젯밤 11시에 봉인했고 오늘 아침 개봉했습니다. 조작 여부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 완료했습니다. 태성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임금장부입니다. 감사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지난 3년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입니다. 총액이 2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성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강태성 씨, 법무팀장이 말했어요. 임금 착복, 합의서 강요, 허위 신고, 이 세 가지 혐의로 오늘부로 해임 및 고발 조치됩니다. 태성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현장의 권력자였던 사람이 지금은 의자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김도윤 씨, 감사팀장이 도윤을 불렀어요. 해고, 통보와 절도 신고는 오늘부로 전부 철회됩니다. 물류센터 측에서도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습니다. 감사팀장이 말했어요.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도윤 씨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태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성의 눈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분노도 조롱도 두려움도 아닌 그냥 텅 빈 눈이었죠.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정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아, 어떻게 됐니? 도윤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어요. 끝났어요, 어머니. 정화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 서 있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았죠. 회의실을 나온 도윤은 윤 실장을 따라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조용한 복도가 나타났죠. 복도 끝에 커다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장님 집무실입니다. 윤 실장이 문을 열었어요. 넓은 방 안에 서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회장님, 도윤 씨 모셔왔습니다. 서준호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가까이 와보게.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서준호가 도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화를 이닮았구나. 도윤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앉게. 서준호가 옆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이 자리에 앉자 서준호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50년 전 이야기를 해줘야겠구나.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나는 25이었어. 서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정화는 23이었고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내 집은 가난했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우리 3남매를 키우셨지. 서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정환에는 그래도 형편이 좀 나았어. 작은 가게를 했거든. 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좋아했어. 결혼까지 약속했지. 서준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그런데 정화 아버지가 반대하셨어. 가난한 집 아들한테 딸을 줄 수 없다고.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돈을 벌어오겠다고 했어. 무슨 일이든 해서 정화를 데려가겠다고. 서준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지. 공사판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닥치는 대로 했어. 그때 이 반지를 맞췄어. 서준호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약지에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는 정화한테 줬지.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면서. 도윤이 물었어요. 그런데 왜? 3년을 벌었어. 서준호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만 했지. 그리고 드디어 돈을 모아서 고향에 내려갔어. 서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근데 정화가 없었어. 도윤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 아버지가 딴 사람한테 시집 보냈더군. 내가 서울 올라간 지 1년 만에. 서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미쳤어. 찾아다녔지. 정화가 어디로 갔는지, 누구한테 갔는지. 찾았습니까? 도윤이 물었어요. 못 찾았어. 서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화 아버지가 일부러 멀리 보냈더군. 내가 찾지 못하게. 집무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뒤로 50년이야. 서준호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돈을 벌었어. 회사를 세우고 키우고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정화는 못 찾았어.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 서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러다가 그날 밤 쓰러졌지. 골목에서.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어. 윤 실장이 말하더군. 어떤 청년이 살려줬다고. 서준호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그 청년이 정화 아들이었어.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만에 정화를 찾은 거야. 내 덕분에. 서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고맙다, 도윤아.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서준호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정화가 들어왔습니다. 윤 실장이 모셔온 거였어요. 서준호가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정화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화야. 서준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화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서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50년이야. 서준호가 말했어요. 늦었지? 정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혀 있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사람.
그 사진 속에서만 보던 사람. 지금 어머니 앞에 살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윤 실장이 눈짓으로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집무실을 나왔어요. 문이 닫히기 전 도윤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가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이었죠.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어요. 복도로 나오자 윤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윤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 씨가 그날 밤 멈추지 않았으면 회장님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화 여사님도 평생 그분을 못 만났겠죠. 윤 실장이 말했어요. 도윤 씨가 한 일은 사람 하나를 살린 게 아닙니다. 50년 동안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이어준 겁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도윤이 물었어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 실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도윤 씨와 정화 여사님을 돌봐드리고 싶다고요. 돌봐드린다니요? 일자리도 마련해드리고 거처도 마련해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받으세요. 윤 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50년 동안 정화 여사님께 해드리지 못한 게 많습니다. 이제라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쪽방에서 쫓겨날 위기였어요. 일자리도 잃고 절도범 누명까지 썼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윤 실장이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도윤 씨. 복도 끝 창문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도윤은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야 다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자신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강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법무팀, 감사팀, 그리고 물류센터 관계자들까지 긴 테이블 양쪽으로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도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윤 실장이 옆에 앉아 낮게 말했어요. 오늘 공식 발표가 있습니다. 태성건에 대한 최종 처분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준호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비서가 휠체어를 밀었고 서준호는 테이블 상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작하지. 서준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감사팀장이 일어섰습니다. 강태성 전 운영관리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어요. 첫째, 임금 착복. 감사팀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3년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중 2억 4천만 원을 착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둘째, 안전수당 삭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수당만 삭감한 건수가 123건입니다. 물류센터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셋째, 허위신고. 감사팀장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김도윤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시간 김도윤 씨는 응급실에 계셨고 CCTV와 택시 기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넷째, 합의서 강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태성이 도윤에게 합의서를 들이미는 장면이었어요. 퇴거 예고장을 흔들며 협박하는 장면도 나왔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감사팀장이 마무리했어요. 이상의 사유로
강태성 전 운영관리자는 해임 및 검찰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서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해자들 보상은? 착복된 임금은 전액 환급 조치 중입니다. 피해 노동자 87명에게 개별 연락을 완료했습니다. 서준호가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내가 그날 밤 멈추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게 묻혔을 거야. 서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사람 하나 살리려다가 내 삶이 망가질 뻔했지. 그런데도 후회하냐? 도윤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날 밤 골목에서 쓰러진 노인을 봤을 때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모른 척할 수도 있었어요. 그랬으면 일자리도 안 잃고 누명도 안 쓰고 쪽방에서 쫓겨날 위기도 없었겠죠.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안 합니다. 왜? 그냥 지나쳤으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아서요. 서준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사람이지. 서준호가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들어라.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손해를 피하려고 사람을 버리는 순간 진짜 손해가 시작되는 거야.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태성이가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 사람을 숫자로만 봤기 때문이야. 일용직이니까 어차피 말 못한다. 어차피 참는다. 그렇게 생각했겠지. 서준호가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달랐어. 자기 일당 다 털어서 모르는 노인을 살렸어. 손해볼 줄 알면서도. 서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게 사람이야. 그게 우리 회사가 가져야 할 가치야. 물류센터 관계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준호가 윤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 실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도윤 씨에 대한 처우 개선안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첫째, 물류센터 정규직 채용. 둘째, 직업훈련 지원. 셋째, 주거안정 지원.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회장님 지시입니다. 윤 실장이 말했어요.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윤이 서준호를 바라봤어요. 서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나한테 해준 게 있잖아. 이건 그에 대한 보답이야. 도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준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도윤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채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화가 들어왔습니다. 서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화야. 정화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다 들었어요. 정화가 도윤 옆에 섰어요. 내 손자가가 그랬다면서요. 사람 하나 살리려고 전 재산 털었다면서요. 서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손자야. 정화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도윤아.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이 아니야. 정화가 말했어요. 내가 멈추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을 다시 만난 거야. 50년 만에.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준호가 정화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화가 그 손을 잡았어요. 50년 전에 맞췄던 은반지가 두 사람의 손에서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도윤 씨, 윤 실장이 다가왔어요. 태성 씨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한테요? 네. 만나시겠습니까? 도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마무리가 필요한 것 같기도 했죠. 만나겠습니다. 윤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 쪽으로 안내했어요. 복도 끝 작은 회의실에 태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며칠 전 쪽방촌에서 보던 그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윤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태성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한참 만에 말이 나왔어요. 미안하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날 밤 그 노인을 살렸을 때 난 그냥 귀찮은 일이 생겼다고만 생각했어. 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원 들어오면 내 실적에 영향 가니까. 그것만 생각했지. 도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살린 사람이 한강그룹 회장이었어. 웃기지 않냐? 태성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15년 동안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내가 하룻밤에 한 일 때문에.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인 줄 몰랐어요. 알아.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더 웃긴 거야. 너는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살린 거잖아. 나는 15년 동안 사람을 숫자로만 봤어. 얼마나 뽑아먹을 수 있나? 얼마나 쥐어짜낼 수 있나? 태성의 손이 떨렸어요. 근데 너는 달랐어. 내 일당 전부 털어서 모르는 사람을 살렸잖아. 태성이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 평생 못해. 도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뭐? 그날 밤 일당 내고 나서 빈손으로 집에 가면서 무서웠어요. 내일 뭐 먹고 살지,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지.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근데 그냥 지나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내 탓일 것 같았고. 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겠지. 태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잘 살아라, 도윤아.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 씨도요. 태성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고리를 잡고 멈췄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가면 또 그렇게 할 거야? 도윤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또 그렇게 할 거예요. 태성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긴 거지.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태성이 나쁜 사람인 건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돈을 빼앗았고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마지막에 보여준 그 모습은 어딘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15년 동안 사람을 숫자로만 보며 살아온 사람. 그게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을까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윤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십니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윤이 윤 실장을 따라 걸었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도윤이 물류센터 정문을 다시 통과했습니다. 이번엔 목에 출입증이 걸려 있었어요. 정식 사원증이었죠. 경비실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출근이야? 네, 다녀오겠습니다. 도윤이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 정식 채용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받으며 교육 일정표를 건넸어요. 다음 주부터 직업훈련 시작이에요.
자격증 과정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세요. 도윤이 일정표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첫 급여 명세서가 나왔어요. 도윤이 명세서를 펼쳐봤습니다.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민원 처리비 공제, 안전수당 삭감, 그런 항목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제대로 된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명세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퇴근 후 도윤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틈을 확인했어요. 독촉장이 없었습니다. 퇴거 경고도 없었죠. 도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왔니? 정아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보건소 갔다 왔어요? 응, 갔다 왔어. 정아가 약봉지를 보여줬어요. 날짜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한 달치씩 받을 수 있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퇴거 경고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둔 거였죠. 이건 왜 안 버려요? 끝난 일의 증거니까. 정아가 서랍을 닫으며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걸 기억하려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자 윤 실장이 서 있었어요. 회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윤 실장이 한 발 물러서자 서준호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퇴원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직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정아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준호 씨, 정아야. 두 사람이 마주봤어요. 서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장롱 깊숙이 숨겨두던 그 상자였죠. 정아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서준호가 상자에서 흑백 사진을 꺼냈어요. 손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러 너무 늦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아가 은반지를 낀 손으로 사진을 덮었습니다. 늦었어도 다시 찾았으면 된 거야. 도윤이 두 사람 앞에 앉았어요. 나는 그날 그냥 할아버지가 위험해 보여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서준호가 도윤을 바라봤어요. 넌 사람을 먼저 봤다. 서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렸다. 정아가 조용히 말을 더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못 돌아온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구겨진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당을 담았던 봉투였죠. 도윤이 봉투를 펼쳐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돈이 아니라 내 선택이었어요. 봉투를 다시 접어 상자 옆에 놓았습니다. 서준호가 도윤의 어깨를 잡았어요. 교육 지원은 내가 약속한 대로 끝까지 해줄 거다. 서준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받은 만큼 남을 짓밟지 말고 지켜라. 알겠나? 도윤이 똑바로 서준호를 바라봤어요. 나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서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아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아 식탁 위에 모았어요. 세 사람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정아의 은반지와 서준호의 은반지가 맞닿았어요. 50년 전에 맞췄던 그 반지들이었죠. 정아가 손끝으로 그 지점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국이 김을 피우고 있었어요. 밥과 반찬이 세 사람 앞에 놓여 있었죠. 정아가 먼저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 먹자. 서준호가 웃었어요. 도윤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밥상에 앉아 국을 떠먹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과 그 인연을 이어준 한 청년.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눈앞에 쓰러진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죠. 그 작은 선택이 한 생명을 살렸고 50년 동안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이어줬습니다.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친절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선행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지 누가 알겠어요.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고 작은 선행은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도윤이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도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이야기 수첩이었습니다.